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마파람 도면을 올려놔 봤습니다.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거의 24m에 여기도 한 24m. 정사각형의 건물 매스를 구성을 했어요. 평면을 잡을 때. 정사각형이 가지는 어떤 그런 장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건축비가, 평당 공사비가 직사각형일 때보다는 양이, 우선 적어요. 2m, 5m 하면 10여 배죠. 3m, 3m 하면 거의 10여 배, 바닥 면적이 10여 배가 돼요. 그러면 3m, 3m 하면 12, 12, 내지는 13 될 거예요. 근데 2m에 5m 하면은 14가 돼버리죠, 벌써. 2m, 5m. 2m, 5m. 5m, 2m. 직사각형. 그죠? 그러면 높이까지 계산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식당이 좋은 직사각형을 얘기 드리는 부분은 활용도 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 형태가. 내 땅 조건이 고구마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저 조건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설계를 의뢰하거나 또 내가 기본 계획을 잡아보거나 이럴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뭐라 했죠? 식당일 때 주방, 주차장. 주방은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평면에서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마파람은 요 안이 24에 24m 똑같는데 코아가 이쪽으로 이제 딱 저쪽 밑으로 남쪽으로 붙어 있어요. 이게 북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주방에 앉은 데가 여기고 저희들이 한 요쯤 지금 앉아 있어요. 뒤쪽에. 그리고 홀 공간이 이제 요렇게 되죠. 그러면 양쪽으로 이제 룸들이, 오픈룸들이 되고 바깥에 창 쪽, 뷰 쪽이 되고 요렇게 해서 여기 서빙하는 기계가 돌기도 좋고 또 일하는 분들이 동선도 한 바퀴만 삑 돌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꾸불꾸불 하지 않고 주방이 멀지 않고 그리고 주방에 이 집 같은 경우는 뒤쪽 부분이 여기 도로거든요. 저 앞도. 비상계단 이쪽으로 빼주면서 부자재라든지 이런 직원들 쓰는 동선을 이쪽에다가 몰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 잡을 때 이런 게 갑자기 여기 가 있고 이러면 이상하죠. 저쪽에 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식당, 자영업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시고 또 향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막 큰 식당들 많이 하실 분들이라서 감안해 두실 거는 그런 거예요. 아, 필요하다. 그거 꼭 필요하다. 설계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꼭 필요한 거는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뭐예요? 식자재 운반 동선, 수직이 되든 수평이 되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늘 바뀌는 직원, 이 직원들의 감정 노동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계획을 반영해보라. 건축 도면에서 평면에 제일 중요한 거 평면 구성에 따르는 내용 그리고 영역별 조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주방, 코아, 손님들 동선. 주방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태식과 음식이 나가는 동선들의 혼선을 같이 주면 안 된다. 화장실 오는 분들이 갑자기 주방 앞을 지나가고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역별 조닝, 이런 것들을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설계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 요거는 본인이 딱 가지고 있는 생각, 요건 좀 돌려봅시다 이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목을 가지시라는 거죠. 영역별 조닝, 영역. 아줌마들 일하는 거, 직원들, 관리자들 일하는 거, 그 다음 손님 동선, 그걸 내가 딱 들여다보고 섞으면 안 되겠다. 폐기물 버리는 거 어디서 어떻게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 집은 여기 주계단에서 엘리베이터, 화장실 2개, 비상계단, 요 뒤에 그 냉동 창고처럼 만들고 요 주방이, 그리고 요래 반듯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인면, 이거는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건물 인면인데 이건 그대로 그냥 외피입니다. 내가 내 건물에 지으면서
옷을, 무슨 옷을 입느냐? 캐시미어를 입느냐? 안 그러면 좀 돈이 부족하니까 타일 같은 거 발라서 일반적인 부피에 외피를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건축비하고 관련된 중요한 요소거든요. 디자인 매스는 건축비하고 관련됐다고 보기에는 그래요. 조형미는 이거는 설계 잘하는 사람 의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세요.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조형미가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5년 뒤에 건물이 지루하지 않게 마감해놨는데 타일 같은 거 덕지덕지 돌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한 5년 지나니까 10년 지나니까 이 집이 뭐 그냥 옛날 우리 저 골목길에 있는 건물처럼 그래 보이면 절대 그 건물은 이런 디자인 요소나 모형, 형태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캐시미어 안 입어도 된다니까. 고급 옷을 안 입어도 조형미만 잘 갖추면 창문의 면 분할, 이 창의 크기의 분할 이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하면 페인트 칠해놔도 괜찮아요. 페인트 칠해놔도.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우리나라는 좀 덩치가 땅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그렇게 큰 건물들을 짓지는 않았어요. 전통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국 이런 데 가면 막 사이즈 엄청 크잖아요. 그거는 막 사이즈로 다 밀은 거예요. 노예들 시켜가면 엄청나게 크게 밀었지만 그런 쪽에는 좀 부족하지만 작더라도 그런 자그마한 디자인 요소들을 조잡하지 않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 건물을 가져본다.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5년 뒤에 여러분들 막 집 짓는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여기에 외관 형태, 사면을 다 외관을 잡을 것이냐, 옆에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디자인 요소 중에 핵심이다. 인면은. 컨셉을 뭘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감, 아까 얘기한, 일반 면이냐, 아주 좋은 고급 캐시미어를 입히느냐. 이 건물도 아주 고급 캐시미어를 입히려고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전에는 여기 이제 노출 콘크리트 디자인 쪽에서 얘기 나와서 하지 마라. 앉아 계신 김영진 대표. 그럼 노출 콘크리트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이러고 달라들어서 부산 시내 노출 콘크리트 해놓은 데는 다 가봤거든요. 그 지금은, 안 하길 잘했다. 왜? 음식점이니까. 노출 콘크리트는 박물관, 미술관, 종교건물, 포교당, 그런 종교성 건물들은 좀 노출 콘크리트, 기념관, 이런 것들은 노출 콘크리트 해놔도 그 노출 콘크리트가 가지는 고유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은 하면 안 돼요. 음식점은 그 노출 콘크리트 해가지고 때가 끼가 고무줄주가 주르르르 흘러내리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바깥에 철자재 쓰지 마라 가급적 녹 쓰는 거 그런 것들 해놔놓고 계속 2, 3년 지나면 막 흘러내려가 엉망인데 그거 유지관리 시키고 하지 마라. 얼마든지 다른 디자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벽돌도 괜찮거든요. 요즘 벽돌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건물들 보면 되게 높은 건물인데도 도심 스트리트에 하부에 벽돌을 참 이쁘게 해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레이색, 짙은색 이런 소유로 해가지고 쫙 해놓은 그런 건물도 보면 와, 참 잘했다. 하부 상가들이거든요. 그리고 딱 위에 오피스. 그러니까 아주 매끄럽게 멋있게 이제 딱 구분해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이거 합시다 하고 던져주는 얘기면 듣지 말라는 얘기죠. 한계가 있습니다. 마감, 도시조형, 이거 스카이라인이거든요. 건물의 높이, 그 주변에 맞춰서 내려가는. 이게 지금 최대한 높이, 마파람은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정도. 물론 땅의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 이제 단면도인데, 지하, 요 주차장, 요게 이제 마파람.
위에 이제 또 일부, 요 위에 또 일부 건생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선이 일조권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대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안으로 들리고, 또 안으로 들리고. 요건 주거지역이까지는 한계입니다. 예. 준주거지역 이런 거 없고. 일조권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다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단면도가 가지는 거는 층고입니다. 이 층고가 4m 50이냐, 3m냐, 뭐 이런 것들이 건축비하고 전부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에.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3m, 5m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5m 됐을 때 공사비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러면 기둥하고 관련됩니다. 기둥이, 스판이, 이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철골조가 아니고, 쇠덩이로 한 게 아니고, 철근 넣고 공구리를 부어가지고 만든. 이 기둥과 저 기둥 사이가 길어졌을 때, 기둥만 커지는 게 아니고, 보도 커집니다. 물론 그 위에 자체 하중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기본 10m 이상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한 9m 돼요. 마파람은. 그러면 이제 보호가 높아져요. 이 지나가는 보호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우리 보호가 지나가는 거. 이 보호가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뭐냐? 자재비 많이 늘어나죠. 껍데기, 부집되는 거. 목 작업 비용 많이 늘어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사비에 다 투입되는 원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이 적당한데 그러면 기둥 없이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평당 얼마,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때는 많이 깎아주기도 해요. 건설업체가. 한 400 나와도 한 350 합시다 이러면 대충 퉁 때리고,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된다. 공사 디테일, 청구에 대한 공간 구성, 그리고 주차장 들어올 때는 탑차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이사를 하든 뭘 하든. 나중에 다 만들어놨는데 이 차 못 들어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돼. 시공 방법 및 디테일.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제 도면 보는 법입니다. 단면도는 청고. 1층이 얼마, 2층이 얼마, 한 3층이 어느 정도 높이가 적정하냐. 이러면 제 생각엔 건생 음식점일 경우는 제 생각엔 3m 60 이상은 돼야 된다. 3m 60. 그럼 안에 높이가 약 한 3m 2.78, 3m 이런, 요즘 조금 많이 올라가죠. 쾌적하게 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거는 위에 층을 안 올라갔을 때 공간을 이렇게 시어자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조형적으로는 되게 좋죠. 음식점 전용 건물로 만들 때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짜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유리도 만들어가지고 햇빛도 들어오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요 안에 공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독 음식점일 때. 구조도면, 이거는 골조도면입니다.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골조 공사비, 가능해서 한 40% 이상 골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일 때. 철골조일 때 콘크리트보다 한 15%에서 20% 조금 높습니다. 한 15% 정도 보시면 되는데, 철골로 지었을 때, HBM 갖고 지었을 때. 그러니까 HBM으로 지었을 때 장점은 공기가 빠르다. 그거는 당연히 빠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판도 길게 할 수 있다. 내가 안에 어떤 형태가 되든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기 빠르고. 다만 단가가 조금 높다는 거, 콘크리트보다. 자, 그 다음에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를 합쳐진 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주라 하는데, HB 넣고 공구리 붙고,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큰 건물이다. 네,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도면에 있어서 중요한 요런 지금 뭐 어떤 기호나 모양 이런 것들은 전부 목수 일하는 사람들, 철근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에요. 이건 슬라브다. 요거 딱 찾으면 슬라브가 어떤 슬라브인데 철근 배건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 부호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빔은 부호를 다 넣어 철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근을 빼먹어도 건물이 안 무너진 이유가 30% 여유가 있었습니다. 철근 10가닥 넣으라고 이 도면이 되어 있는데 목수들이 옛날에 일할 때 3가닥씩 빼버려요. 10가닥 넣으라고. 3가닥 빼도 끄떡없어요. 지금은 1가닥이라도 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조 계산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30%의 여유를 가진 계산법이었고 지금은 극한 강도로 해서 딱 굵은 거 25mm 1가닥 빼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강도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강도법으로. 그러니까 1가닥 빼면 안 돼요.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된다. 이 건물 지을 때 전 심지어 다 세볼 정도입니다. 주 기둥에. 이 주 기둥에 22mm짜리가 22가닥 들었다면 딱 다 재고. 그 다음에 철근이 밑에서부터 저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정착 길이를 해서 이렇게 또 겹쳐주는 부분이 있는 거다.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골조 안에 다 있어요. 두 번째, 공사비 산정이 중요한 도면이다. 구조 도면은. 그 다음에 시공 방법 디테일. 보고 1개 들어갔을 때, 2개 들어갔을 때 공사비 차이가 크게 나요. 그건 건축주들은 모르잖아요. 도면은 있어. 시공회사는 다 뽑을 거 아니에요, 원가로. 그런 거에 대한 그 시공 방법이나 디테일, 이런 것들. 건축주는 알고 있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두면, 혹시 나중에 이제 건물 짓거나 이러면, 딱, 영향 많이 미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빵 만드는데 빵값 가격을 너무 많이 알아가, 빵값 원가 가지고 달라들면 시공회사 하기 힘들죠. 와, 이거 어쩌라 말이고. 그래도 수혜를 하고 수주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 까는데도 그걸 수주해요. 그러니까 카드마켓 하듯이 다른 현장이 있어. 돌려나가다가 하자 생기면 터지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뒷감당하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골 아픈 문제가 막 솟아나고. 자, 이제 전기통신도면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고, 전기 용량,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 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전기는 뭐 75kW 이상 됐을 때 한 달에 매월 7, 8만 원의 어떤 관리 비용 들어가는 거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거 커짐으로써 생기는 문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요겁니다, 요거. 그 시스템 에어컨. 예. 이게 전기용 가장 많이 차지하죠. 특히 층고가 높은 데는 부하가 더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크고 더 용량이 많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부분에서는 요게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해요. 나머지는 주방 안에 쓰는 거잖아요. 예. 식기세척기, 냉동,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차지해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전기 용량들. 그러고 뭐 어떤 집은 가보니까 밥솥, 밥 하는 거 막, 한 개 2.5, 뭐 2kg 하는 거. 그런 것들 40개씩 넘어. 벌써 키로수가. 그런 전기 용량에 관한 부분 먼저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 각종 장비 계획에 대한 기본 도면, 또 시공 방법 디테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커지면 이제 이 건물은 뭐 수변전 시설이 없지만 고압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비 도면, 뭐 이거는 이제 배관 위생 도면, 자재 품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한쪽만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래 위로 어떤 게 뭐 기호입니다. 서로의 약속. 설비업자들은 저거 보고 몇 미리짜리가 위로 가고 몇 미리짜리가 밑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변기, 양변기, 뭐 요 세면대, 소변기만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 필요는 없고 핵심은 뭐냐? 설비 도면에 자재 쓰는 데 대한 스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도면 나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해줘갖고 반영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도면 나오는 것보다 배관을 한 배관 크게 해주라.
주방에도. 옥상에 물 빠지는 것도. 여기도 지금 옥상 위에 큰 걸 해가지고 쫙 다 내려서. 물이 한꺼번에 쫙 빠져야 스며들고 뭐 이런 거 없겠죠. 방수 잘 해놔도.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씻고 하는 것들이 쫙쫙 빠지도록 그렇게 배관을 좀. 그리고 냉난방 도면, 통신 도면, 상하수도 도면, 도시가스 도면, CCTV 도면, 이걸 전부 다 섭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새집 지으면. 소방 도면, 스프링쿨러 배치, 각종 장비,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60평 이상 되면 무조건 스프링쿨러. 여기 다 스프링쿨러 들어가 있죠. 이게 2m 30이거든요, 간격이. 그러니까 요런 그 스프링쿨러 들어갔을 때 그 시설해야 되는 면적도 있지만 공사비가 또 많이 차지해요, 스프링쿨러가. 그래서 조그만한 거, 까만 거.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가 내가 이제 들어가는 임대 들어갈 때 스프링쿨러가 안 돼 있을 때 주인 보고 해내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건물에 1단의 건물에 좀 큰 건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용도를 변경 안 할 때는 괜찮은데 해도 완비증명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스프링쿨러 이제 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소방에 관련된 내용, 예, 다중이용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자재 품질 이런 거 앞에 얘기한 거 얘기 안 드렸지만 뭐 정말 짚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 들어가는 다 내 돈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 뭐 디테일한 내용 요건 이제 청별로 요래 해놓은 건데 요 개통도라에서 스프링클러 이렇게 몇 줄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소방 도면이. 그래 사실은 도면을 펴놔놓고 꼼꼼히 보면 알 수 있게 설명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딱 나오는 거 이거 뭐고? 이러면서 딱 덮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어. 딱 보면 요 적어놨어. 딱. 요런 거구나. 기계도면. 이게 뭐 다 마찬가지. 스프링클러 이제 쭉 다 돼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거. 마찬가지 뭐 자재 품질 도면 보는 법 넘어갑시다. 자, 건축 계획의 중요성. 신축 계획일 때, 정축일 때, 대수선일 때. 대수선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내가 아래 위로 설치하고 싶다든지 계단을 좀 뭐 하여튼 봉 구조물을 깰 때 안에 슬라브를 깬다든지 기둥이나 볼을 좀 손을 댄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전부 대수선입니다. 허가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 돼가지고 내진 해당된다 이러면 다 깨놨는데 내진공사 엄청 돈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내진에 대한 것도 지금은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어느 정도 한 15년 이상 된 건물이다 이러면 내진에 대한 걸 면밀히 생각하고 깨든지 정축을 하든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덜렁 계약했는데 내진 문제 터져서 주인 보고 이건 해야 됩니다 했는데 하는 건 좋아. 주인이 오케이 알아서 했어. 공사가 2달, 3달 내진 하면서 걸려보세요. 나는 한 달 안에 오픈하고 싶은데 비용 발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용도 변경하러 들어갈 때, 건물에 임대 들어갈 때 짚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 계획도면, 허가도면 이런 거 시간 좀 상당한 시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공사도면을 보는 거, 또 공사 계약서에 요 특기 시방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기 시방서 이런 거는 따로 시방서를 계약서에 첨부해 주는 거예요. 내용 쫙 발췌가. 이건 따로. 그러면 시공자가 이거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어글리는 하는 거거든. 쫙 적어. 5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꼼꼼하게 도면 보고 쫙. 그러면 나중에 서로 불편한 요소들이 싸워도 꺼내면 법적으로 무조건 혈액 발생하는 거, 이거. 이까지는 아니고, 허가도면, 이거는 법적으로 가져가면
딴 거 안 봅니다. 조정하려고 하지. 법원에서 서로 합의 조정하라 하지.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 문제 조정 얘기는 나오지만 내가 칼자루를 가지고 가는 거는 요거에 하나, 둘, 셋, 넷. 특히 시방서. 만들자, 특히 시방서. 이러면, 이거 왜 이래요? 뭐 일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러. 아닙니다. 만듭시다. 그럼 만들어 오세요. 자. 용도 변경에 기본 도면, 인테리어 도면, 공사계획서, 특히 시방서, 기존 건물 분석.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겁니다. 오래된 건물일 때. 구조 문제. 함부로 건물 건드리는 거, 시공자들 얘기 듣고 2층 주택을 샀어. 그리고 밑에 저거 조금 벽을 뽑아야 되겠는데 경험상, 저건 뽑아도 됩니다. 또 경험상 미니 포크레인 올라가서 밟고 깨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경험이고. 벽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보로가 들었는지, 벽돌을 들었는지 있지만, 횟수에 따라가 강도들은 콘크리트는 해가 지나면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네. 압축이나 인장 강도가 높아집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이런 오래된 천년 레미콘, 쉽게 이야기하면 천년 소재, 천년 자재를 갖고 쓴 것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지금도 오래된 건물이 있죠. 비비가 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강도가. 요즘은 약품 가지고도 하고 안에 레미콘 안에 들어가는 슬러시 이런 게 워낙 안 좋은 거 많이 쓰니까 강도는 계산해가 나오지만 폐타이어 갈아가 넣고 막 전부 이러거든요. 레미콘. 시멘트 마찬가지고 시멘트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건물이다. 용도 변경할 때.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많이 여기 안에 기본 계약 기간이나 또 어디가 어떻게 하자가 생겼을 때 주인이 어떻게 부담하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지만 자문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딱 넣어놓으라는 거지. 그럼 처음엔 계약하기 때문에 주인이 해줘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끄집어내면 두말 없이 해주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건. 자, 9장 건축공사의 중요성. 평당공사비 묻지 마라. 어디 가서 평당이 얼마 집 짓습니까? 뭐 이런 얘기.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 하면 돼요. 너희 집 얼마, 평당.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평당공사비 묻는 거. 그 다음에 업체의 신뢰도는 이제 자료. 공사 계약할 때 이 업체의 신뢰도. 세금 잘 냈는지. 예.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해요. 줍니다. 갖다 줍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하면 안 됩니다. 사업성, 수익성, 대출 등 사업계획서는 꼭 분석하고 전문 분야는 무조건 전문가한테 물어야 됩니다. 100%. 몇 가지가 되든. 한두 가지밖에 몰라도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한두 가지 말고 세, 네, 다섯, 여섯 가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린 거 있었죠. 토지 매입 단계부터. 예, 그 프로세스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 이제 단락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들은 넘어가셔야 돼요. 요것도 건축을 위한 다이아그램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목적, 사업계획서, 부지 매입, 예산계획서. 여기 초기. 한 덩어리를 보면 제가 안 묶어놨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 여기서 또 요 위로 한 덩어리, 그러고 요게 밑으로 한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내가 한 3년 뒤에, 5년 뒤에 하더라도, 김정진 대표가 이 자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틀에서 세 덩어리를 딱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시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요게, 감리가 피드백 하는 게, 요렇게까지 거의, 땡겨진다고 보고, 건축계획의 세 가지, 그 다음에 공사 사용 승인, 여기서도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매장 계획, 브랜딩, 마케팅, 쇼폼, 요즘 예산 운영, 기본 컨셉, 인테리어, 주방 계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 강도라는 거는 전체에 대한 내가 계획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좀 숙지가 되면 처음 건물 지을 때는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착착착 정리돼가지고 또 내가 맡게 될 사람도 생길 거고. 그래 하면 훨씬 더 용이롭게 하고 판단도 빨라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이유가 성격이 급해서 급한 게 아니고 일은 많고 또 자기 한계 내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줄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핵심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죠. 밑에 직원이 핵심만 얘기하면 금방 오케이, 그거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까지는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서포트를 옆에서 조금만 해줘도 캐치가 금방 빨라지잖아. 대화하기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 가들이 되게 뛰어난 그 기억력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정리를 굉장히 빠르게 잘해요. 이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언제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럴 때부터 부모가 훈련을 그렇게 시켜. 그거 갖다 먹이잖아. 돈을 많이 주고. 그러면 가들은 그걸 딱 인지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가는 거,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만 딱 익히면.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요 과정만 딱 익히면 금방 숙지 딱 되고, 우리는 많지도 않잖아요. 다만, 건축법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적용도 많고, 판례도 많고, 조례도 많고, 시행규칙도 많아요. 내가 땅이 한 50평 되는 땅에 건물이 앉아 있는데, 주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거, 요 앞전에 제가 하나 저거 해드렸는데, 코멘트 해드렸는데, 해운대예요. 주차 4대예요. 그 집에. 딱 좋은 자리를 앞마당에 도로 큰 대로변에 건물은 집어넣고 1층을 앞에다가 딱 주차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 난 거예요. 그거를 도면 달래가 내가 바꿔줬거든요. 앞으로 건물 빼내도 건물 주차 4대를 앉힐 수 있는 걸 스케치가 줬다고. 금방 보더니 다음 도면 또 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계획을 또 잡았어요. 어디 설계 사무실에. 잡은 걸 그때 또 내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어요. 건물 그 3층 건물이.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떡 집어넣어 앞에다가 주차 떡 해놔. 1층을 이만큼 도로변을 빼세요. 1층만. 용적률 건폐율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뭐 법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요. 법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케치가 딱 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 기회가 되면 이제 언론되시면 아마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쫙 빼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주차, 몇 대 안 되는 주차지만 땅 여건에 어떻게 해갖고 이걸 빼서 내 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 안 해서 그렇지. 자, 요런 틀에서, 툴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는 거.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집어넣고 싶은 게 있으면 칸 만들어 집어넣으면 돼요. 요걸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선을 안 꺼서 그러는데, 요 툴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한 장. 그게 핵심입니다. 요거. 그 나머지는 제가 건축에 관련된 내용 쭉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필요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기 공사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이러면 물으세요. 건축비가 어떻게 되고 여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요 11장의 사업 분석의 핵심 4가지. 투자 횟수, 그 다음에 실행 예산, 건축공사. 이거는 어떤 그 일을 하든 기본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틀에서 움직이시라. 집행 방법 마찬가지. 여기에 핵심은 시공계약서 쓸 때, 업체하고 시공계약서 쓸 때. 약간 얘기는 마파람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4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으라.
공사비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면 그 이하도 뭐 최소한 한 4군데 정도는 견적을 꼭 받으라. 그리고 적정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싼 것도 있고 아주 적은 것도. 중간쯤이 가장 적정한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 잡히면 안을 들여다봐야 돼. 이걸 넣었는지 이걸 넣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계약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오늘 강의에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건물을 짓는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많은 걸 요땐 요렇게 하고 요땐 요렇게 하고 이런 걸 좀 제시해 주고 싶은데 우선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사 허가부터 땅 사는 데부터 가게 오픈하는 데까지 흘러가는 흐름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가지고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고 건축법이 굉장히 많은 거, 적용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뭐 오늘 여기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막 펜 안 하면 골 아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흐름이 그렇다는 거. 사전 준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문제 완공 사고 관리, 그다음에 이것도 앞에 본 내용들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결산하는 최종 예산에서 결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몸으로 좀 많이 늘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돈이 얼마 들어갔다 이러지 말고 그런 항목들에 의해서 쫙 들여다본 그런 습관들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조금 앞에 몇 분 오셨을 때 얘기 드렸는데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 내지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국가 국책기관에서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열어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책자로도 나오고 이러는데 굉장히 정책기관의 서브를 굉장히 해주는 기관이에요. 국책기관인데 그 공간건축연구원에서 올 하반기 되면 정인아라고 하는 박사가 우리나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공간 특성을 조목조목 연구해가 아까는 제가 수영 팔도시장 얘기했는데 각 지역에 특성화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거. 가령 구서동은 지금 여기보다는 저쪽 안쪽에 가면 박착박착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박착거렸던 장소를 어떻게가 좀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걸 공간 특성으로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나는 이제 그 자료 나올 때마다 이제 들여다보고 전화했더니 하반기 나오는데 비매품이에요. 나올 때 한번 전달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 제가 저 임비원장님 드려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괜찮으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시범적인 장소를 만들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해가 돈 넣어요. 제가 보도블록도 바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간 장소를 어떤 환경적인 부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많이 유입해서 장사하는 데 도움될까 뭐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공간을 나라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올라온 걸 지자체에서 올라온 걸 선택하겠죠. 요 장소가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 한 50개의 어떤 가게들이 모여 있다 이러면 그 모인 가게들의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다를 건데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전부 베이스가 일본에 가까운 일본 가보면 포장마차가 쫙 있듯이 그런 것들을 깔고 공간 특성을 하고 있다. 그래가 장소가 어떻게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볼 필요가 있다. 떨어져가지고 뭐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러면 뭐 익선동에 가보면 맥주 마시고 도로가까지 나와가 영도만 가도 그 봉래동 낮에는 그냥 차 대요. 밤 되면 차 싹 다 빠지고 사업자 등록은 이쪽에 그 밀락동에 해놔놓고 거기서
포장마차, 현금만 되는 장사를 자리가 없어요. 한 10군데 정도 포장마차 쫙 모여가 장사하는 집이 있거든요. 막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들을 합법화된 공간들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마 국가 취지 같아.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면 한번 보고 저도 보고 그러면 김영진 원장한테 책자 나오면 들여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비가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또 평당이 얼마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게 실제 누군가 어느 분이 우리 대표님이나 누가 하고 계시면 오픈 안 할 또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세밀하게 또 누가 이분들 중에 누가 어떤 분이 하신다면 용도 변경이 되든 뭐가 되든 그때는 강의 아니더라도 짬을 내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해드린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선택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도움 되겠죠.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짧게 핵심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